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7가지 선물 이야기.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앤디 앤드루스 지음. 2. 폰더시. 실직 후 7개월이 지나자 데이비드는 인생이 완전 거덜난 느낌이었다. 전 직장에서 대신 내주던 건강보험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데이비드가 철물 가게에서 구했던 파트타임 일은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엘렌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녀는 손으로 직접 쓴 구직 광고를 온 동네 게시판에 붙이고 다닌 끝에 일주일에 닷새 동안 파출부 일을 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여러 달 동안 매일같이 직장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력서를 낼 때마다 퇴짜를 맞았고, 그때마다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제 바닥을 친 거야.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 설마 내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야 하겠어? 하지만 그의 상황은 자꾸만 더 나빠질 뿐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겨울의 아침은 늘 차갑고 서늘하게 동터왔다.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아도 겨울을 제일 싫어했다. 구정물을 뿌려놓은 것 같은 칙칙한 하늘, 매서운 채찍 같은 바람, 온몸을 얼리는 영하의 날씨, 이런 모든 것이 거대한 창칼이 되어 데이비드의 몸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으로 간신히 사들인 중고차에 올라타면서 데이비드는 짜증이 울컥 치밀어 올라와 공연히 욕설을 해댔다. 그 고물차는 데이비드가 인생의 실패작임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벼룩신문의 광고란에서 $900짜리 중고차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서 연락했는데, 아직 머리에 피도 벗겨지지 않은 고등학생이 주인이었다. 그는 임시로 쓸 차인데 상관없다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 차를 넘겨받았다. 그 차는 문이 2개 달린 은색 다지 콜트였는데, 검은색 범퍼를 빼놓고는 차체가 하얗게 발해 있었다. 데이비드가 그 차를 사들이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 미등이 나갔고 히터는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고물차를 몰고 임시 직장으로 나가는 데이비드의 몸과 마음은 겨울 날씨 못지않게 차가웠다. 요사이 엘렌은 제니 때문에 날밤을 새우고 있었다. 딸에는 목이 붓고 온몸에 열이 나는 증세로 벌써 사흘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모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빴다. 아무래도 제니는 많이 아픈 게 틀림없었다. 딸에는 이번 겨울만 해도 벌써 5번 고열에 시달리면서 힘겨워했다. 그날 아침 그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면서 엘렌이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야? 닥터리드 병원이에요. 오늘은 제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타이레놀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가면서 아침에 그 장면을 회상하는 데이비드는 마음이 답답해져 왔다. 콜트 차는 마셜 철물점 뒤에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먹은 자인가? 내가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는 커다랗게 소리질렀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엘렌이 딸애를 의사한테 데려가야겠다고 했을 때 그는 벌컥 화를 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다고 의사 타령이야? 그는 빽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내도 지지 않고 막고함을 질렀다.
걱정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내가 훔쳐서라도 내겠어요. 딸애가 다 죽어가는데 그따위 돈이 문제예요? 제니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집을 나서기 전에 딸애에게 아침 키스를 해주기 위해 제니의 방으로 갔다. 제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부모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10시쯤 데이비드는 철물점 앞에 세워진 트럭 적재함에다 널판을 싣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아내와 다투었던 일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널판은 묵직했고 그는 그 작업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분노를 삭히려고 애썼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폰더!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가게 주인 마셜 씨였다. 마셜 씨는 키가 크고 몸집이 호리호리한 데다 물결치는 백발을 뒤로 빗어넘긴 딸기코의 노인이었다. 그는 가게 뒤쪽의 문에 기대어 서서 데이비드에게 손짓을 했다. 전화 왔어. 데이비드는 노인의 신경질적인 말을 귓등으로 들어넘기며 공기가 훈훈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 아내야. 간단하게 받아. 일과 시간에 개인 전화는 안 된다고 이미 말했잖아. 엘렌,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데이비드가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다. 집이에요. 방금 의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 그래? 여보, 제니의 편도선이 문제래요. 문제? 엘렌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제니의 편도선을 절제해야 한대요. 지금 즉시 말이에요. 폰더! 데이비드는 고개를 돌렸다. 마셜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빨리 나가 널판을 실어야지.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잖아. 여보, 듣고 있어요? 엘렌이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듣고 있어. 하지만 엘렌, 우리는 보험도 없잖아. 병원비는 내가 알아봤어요. 수술비하고 입원비까지 해서 $1200면 된대요. $1200? 우린 그런 돈이 없어.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를 쓰면 되잖아요. 이봐 폰더,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왜 아직도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 빨리 끊어. 가게 주인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데이비드는 손으로 귀를 가리면서 아내와의 대화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여보, 신용카드에 여유가 없어. 이미 한도가 다 됐어. 그럼 어디서 돈을 좀 빌려봐요. 제니가 정말 아파요. 엘렌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여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돈 빌릴 데가 어딨어. 집세도 한 달이 밀렸고 당신 자동차 할부금은 2달이나 밀렸어. 은행에서는 우리의 대출 신청을 안 받아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빌려줄 돈이 없고. 엘렌은 눈물이 앞을 가려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여보, 우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 내가 이 가게에서 잔업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엘렌이 계속해서 울자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애원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이제 전화를 끊어야 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보. 사랑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데이비드는 카운터 뒤를 돌아나가면서 마셜 씨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막 설명을 하려는데 노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당신은 직장의 규칙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소. 마셜이 말했다.
데이비드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뭐라고요? 금요일에 다시 오면 그동안의 월급을 주겠소. 다른 데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소. 제가 해고당한 겁니까? 데이비드가 말을 더듬었다. 전화 한 통 썼다고요? 마셜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 딸애가 아파서 전화를 한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찮으니 어서 가달라는 표정이었다. 데이비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전화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딸이 아파서 아내가 전화한 겁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번에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아프다고요. 데이비드는 무기력하게 턱을 주걱거리다가 손을 흔들며 몸을 돌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주차장으로 나온 그는 자동차 키를 꺼내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잠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광경을 상상했다. 그러다가 중얼거렸다. 마셜 씨,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화를 한 통만 더 쓸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시동홈에 키를 집어넣어 돌리면서 웃었고 이내 차는 웽하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내가 이 순간에 왜 웃고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난 미쳐가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는 철물점의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미쳤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정도라면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너무 웃어서 눈물이 찔끔 나왔다. 고속도로에 들어선 데이비드는 집 방향으로 빠지는 나들목을 지나쳐 버렸다. 도로에 차는 거의 없었고 시간은 겨우 오전 11시 15분이었다.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임시 직장에서 잘린 얘기를 황급히 해줄 필요는 없었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흘러갔다. 엘렌에게 너무 미안해. 그리고 제니가 무슨 죄가 있나. 나 같은 아버지를 만난 게 불운이라면 불운이지. 1년 전만 해도 나는 세상을 다 움켜쥘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하나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데이비드는 차의 속도를 줄여 갓길에다 차를 세웠다. 그는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그 위에다 이마를 얹었다. 오, 하나님. 그가 크게 소리쳤다. 그는 말문이 막혀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 하느님. 그는 다시 소리쳐 보았으나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다시 고속도로 위로 올라섰다. 난 이제 기도마저도 제대로 못 올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데이비드는 갑작스런 충동에 사로잡혀 그레이터 나들목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집에서 64km 떨어진 지점까지 달려온 데이비드는 그야말로 정처 없이 달리고 있었다. 생각은 더욱 빠른 속도로 그의 머릿속을 흘러갔다. 이 길은 내 인생하고 똑같군. 정처 없고 목적 없는 꼬락서니가 말이야. 내게도 삶의 목적이 뚜렷한 때가 있지 않았던가? 나도 뭔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이게 뭐란 말인가? 데이비드가 속도계를 쳐다보니 눈금은 시속 12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주위에는 오고 가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다. 130, 140. 차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커브를 도는 동안 데이비드는 서서히 속도 감각이 무뎌졌다. 차는 시속 150km로 내달렸고 그의 생각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아름답고 착한 아내 엘렌은 아직도 젊은 여자였다. 내가 사라져 준다면 엘렌은 얼마든지 그녀와 제니를 돌봐줄 남편을 만날 수 있을 터였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넣은 거 있지? 차라리 내가 사라져 준다면 아내와 딸애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나라는 인간은 아예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데이비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바닥까지 밟아댔다. 데이비드가 마치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운전대를 굳세게 부여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대자 그 작은 차는 비명을 지르면서 앞으로 내달렸다. 그는 눈물이 뺨 위로 줄줄 흘러내리는 상태로 롤러를 돌려 창문을 내리면서 직선 코스를 달려나갔다. 차가운 바람은 잠시 그의 생각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데이비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왜 이런 모든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는 거지? 그는 손으로 운전대를 쾅쾅 때리면서 가속 페달에서 잠시 발을 떼었다가 다시 퍽 하고 밟아댔다. 왜 하필이면 나야? 그가 비명을 질렀다. 왜 나냐고. 그 순간 데이비드의 차는 살얼음이 덮인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었다. 자그마한 개울 위에 걸린 이 다리는 길이가 겨우 15m 정도였으나 노면에 살얼음이 끼어 있어서 그 위를 빠르게 달리던 콜트차는 바퀴가 헛돌며 팽글팽글 돌기 시작했다. 타이어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으나 차는 달리던 속도 때문에 비틀거리면서도 그 짧은 다리를 건너서 다시 고속도로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회전이 걸린 차는 계속 요동쳤고 좌우로 크게 흔들리더니 마침내 길 옆으로 벗어났다. 생사가 걸린 절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과거가 영화 필름처럼 재빠르게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 몇 초의 순간에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성인 시절이 간결한 하이라이트로 압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은 후회와 자책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한다. 콜트차가 거대한 참나무를 들이박는 순간 데이비드 폰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가득했다. 의식이 꺼지기 바로 직전 데이비드는 운전대에서 양손을 떼고 주먹을 쥐면서 허공을 찔렀다. 제발 하느님. 그가 소리쳤다. 왜 하필이면 나란 말입니까? 그리고 데이비드는 어둠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